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기를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 이제 톤 앤 매너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런 영화를 이런 설정의 영화를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비슷한 설정 영화가 바로 한 두 주 전에 개봉을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그런 영화들이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달려가는 부분하고 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사실은 좋았던 거예요. 배우도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은 스토리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저 두 사람 부자관계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부자관계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야? 초반에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태인이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혹시 태인이 어렸을 때 초이 같은 사람이었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정도쯤 되면은 이걸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극 중에서 유괴 사건인데 유괴 사건이 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르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당연히 유괴 때문에 애타하는 가족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부모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유괴해서 몸값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뭐 내놓은 자식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영화에서 심지어는 아이가 연기하는 문주가 연기하는 관계도 둘이 친남매일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영화 속에서 친남매라고 아이가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는 이 스토리의 설정에서 말해줘야 될 것들을 하나도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오리무중처럼 느껴지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전혀 중요한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톤 앤 매너에 우리가 완전히 깊숙하게 빠져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할 때 그런 데 대한 질문을 혹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나 아니면 촬영장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요? 네네. 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한테 질문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태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은 그런 질문들? 뭐 아까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걸 명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그런 모호함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재미나 같은 것들이나 뭐 심지어는 기꺼이 어떤 오독을 만들어버리는 오독을 허용하는? 네, 오독을 허용하는 그런 태도의 가치 같은 걸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의 전사를 명확하게 가져간다거나 인물의 사연,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제가 연기할 인물을 자체를 또한 명확하게 구축하고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현장이나 많은 작품들에서 그런 태도를 요구하지만 사실 이런 작품, 이런 현장의 특별함은 그와는 조금 상반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보통 배우분들 만나면 이제 캐릭터의 전사라던가 그 배경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처음 미팅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뭐 저는 전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배경을 얘가 어디서 몇 살에 어떻게 창복을 만났고 혼자 막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질문을 딱 하나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상한 이야기를 썼는지를 이해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한 게 보통 이 아이가 왜 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전사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이 없는 캐릭터를 쓰고 싶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질문처럼 들리는데 다르죠? 전혀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주절주절 제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이 캐릭터랑은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래서 뭔가 제가 한참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께서 그렇게 뭐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질문 하나로 이렇게 상징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에서 떠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분은 마음을 일단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나 좀 충격적인 사건을 본다거나 독특한 사람을 볼 때 혹은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뭐 뭔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사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럴만해서 그런 게 있겠지. 뭐 있을만해서 있겠지. 그것이 존재할 만해서 존재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런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감히 내가 판단하거나 추측하거나 그 함부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어떤 현재적 존재나 현상의 을 올곧게 받아들이는 것, 그거 자체를 직시하는 태도, 그런 걸 가지려면 명확성을 조금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것들을 우리가 그토록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제가 태인에게 접근하고 태인을 느끼려 했던 그 방식이 뭐 이것이 영화 전체의 메시지가 된다거나 홍희정 감독의 의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 이런 모호한 인물, 이런 모호할 수도 있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 의미를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는 이분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남의 얘기를 거르지 않고 들어보겠다는 어떤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인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뭔가 거치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되돌아오는 질문도 제가 예상하고 긴장하고 있었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했던 게 하나도 없었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빠서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는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건 이 사람은 그냥 작정하고 없구나, 그냥 남의 얘기 들어보려고 그냥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농담을 했지만 두 분 사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약간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게 된 비밀 하나가 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문외한 아니죠. 네. 부끄러워지네요. 네, 문외한입니다. 네.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비밀이라는 말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톤 앤 매너가 이 영화의 굉장한 그 테크닉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신선하다, 범죄극인데 이렇게 무슨 일상하게 나른하게 표현하고 평화롭게 표현하고 음악도 이렇게 처음에 즐기다가 다 보고 나면 이런 톤 앤 매너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에서 배우의 연기가 제외가 아니거든요. 배우의 연기도 그 톤 앤 매너에 굉장히 어울려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전사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해서 짠 것은 아니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이 영화에서 와 저런 장면 진짜 좋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라는 게 뭔가 하면, 아이가 마지막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초이가 도망을 가서 이제 누굴 찾아야 되는데 경찰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도와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영화에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약간 아주 나쁘게 보면 무슨 화성애자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관객 입장에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니까 그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위험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 거고 정반대로 범인을 묘사하는 방식의 반대쪽 방향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범인들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서 누가 파묻혀 있는데 아니 그걸 끄집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묻혔는데 어떻게 안 파내주고 가냐고 하잖아요. 그리고 팠다 보니까 경찰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주의 그 유재명 씨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여유로워 보이시고 전문가처럼 보이십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전문가라는 게 뭐 있나요? 그냥 뭐 맨날 하는 일 하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그게 이제 주제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악당이 악당스럽지 않고 순박해 보이는데 사실은 소리도 없이 점점점 악으로 들어가서 악한 놈이 된 케이스인 것처럼 보이고, 정반대로 경찰이 그런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보면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톤 앤 매너까지 영화의 주제랑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만드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주연 배우들 말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그 태인이 말이 없었던 이유랑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왜 말이 없는 캐릭터를 얘기하고 싶었냐고 여쭤보셨을 때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말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라는 게 글도 그렇지만 사실 소리를 바탕으로 한 약속일 뿐인데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서 만들어지는 오해나 이런 상처들이 많이 분명히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결국은 편견도 만들고 오해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편견을 가진 어떤 오해를 가진 그 경찰이라는 혹은 어떤 그 악당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후에 다시 말하자면 이용을 했을 때 얼마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거기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냥 그런 트라우마랑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조금 캐릭터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아까 경찰이 묻혀있는 거를 이제 납치범들이 꺼내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선과 악이 계속 뒤섞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예를 들면 대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제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장면도 필요했고 분명히 악당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를 경찰을 구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경찰을 구했는데 그 경찰을 구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선과 악을 조금 섞으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느끼셨듯이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영화는 사실상 맨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이제 넷이 행복하는 때를 보였던 그 장면을 이제 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이 터널까지 도망가다가 터널까지 지나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태인의 얼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죠? 시나리오에서 마지막 장면. 네. 그쵸? 네, 그럼요. 그렇다면 이제 그랬을 때 그 장면이 맞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맞습니다. 다른 장면 찍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태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제 영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명확한 유괴범이고 죄를 진 사람,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쨌건 뭐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보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은 주인공이지만 처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로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두 중에 어느 거냐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 느낌이었는가. 왜냐하면 더군다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왜 웃어요? 아무래도 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제목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전체 긴 제목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우리는 소리도 없이 병리된다 같은 걸 생각하기도 했어요 라는 말씀을 가볍게 툭 던져주셨었고 뭐 아무래도 엔딩부로 치닫다 보면 제가 별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메소드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엔딩의 연기, 엔딩 시퀀스에 내가 임하게 될 때는 뭔가 조금 의식적으로 감정적이 된다거나 뭔가 내 의지로 뭔가 매듭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아주 얄팍한 뭔가 이상한 어떤 내면의 의식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뭐 좀 더 격앙된 감정으로 흘러간다거나 뭔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연기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엔딩에 걸맞는 매듭 같은 걸 지으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과 이 생겨나면서 조금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조금 존재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전에 엔딩 시퀀스가 아닌 앞의 상황들에서 제가 촬영에 임할 때와는 조금 다른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막 이렇게 초이가 나를 떠나고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뭔가 도망가다시피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 막 괜히 막 어떤 막 감정적으로 뭔가 눈물도 흘려보고 싶고 표정도 더 찡그려보고 싶고 일그러뜨려보고 싶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계속 경계해 왔던 그 어떤 배우의 얄팍한 욕심 같은 것들이 엔딩부에 이르러서 좀 크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끝없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제가 살짝 또 컨닝을 하고 봤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나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게 관객분들과의 대화가 아니고 네. 무대원과의 대화. 아니, 다들 전문가시니까. 재밌으셨기를.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유아인 목소리 섹시한 님이신데요. 네, 이분 이름 때문에 고른 거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에 유아인 배우님이 영화 2편이나 개봉하게 되셨는데요. 혹시 이런 데 대한 걱정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또 배우로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아인 배우님의 생각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에게 주어진 임무 같은 거는 뭐 생각 안 하고요.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남방구를 흘리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있는 인물들이 하는 말 같은데요. 네. 근데 정말 제가 퇴인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를. 네. 네. 이 감독도 배우도 물론 평론가는 말을 하는 게 일이어서 정말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대신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퇴인을 통해서 말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소리님이신데요. 초이가 유괴범과 교류를 해야 하는 역할인데 아역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연기 디렉션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하셨어요? 그 중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사실 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사과로 시작해서 이런 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그런 공포 같은 걸 당연히 이제 읽으면서 혹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낄 테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제가 고민하는 저는 사실 이게 뭐 아역 배우분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조심한 것들도 있지만 제 연출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뭐 걸러서 설명을 드린 건 없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고 그분도 연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누가요? 문승아 배우. 문승아 씨가요? 네.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11살인가요? 네. 네. 근데 또래 11살이신 분보다 조금 작다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걱정들, 물론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짜인 걸 열심히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그 현장에서 있는 그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한 건 있지만 연출적으로 뭐 거짓을 얘기한다거나 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제가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유아인 최고님이 창복이 다리를 절던데 어떻게 다친 것으로 감독님이 설정하셨습니까? 라는 창복이가 다리를 저는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 다치게 된 거인가요?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라는 질문과 역시 유재명 배우의 서사가 주연이라고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데 창복이 신앙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또 다른 노란우비님께서 신앙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네. 신앙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안에서 어쨌든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인물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태인이 그 결핍이 된 자신의 결핍 때문에 뭔가 꿈꾸는 게 살짝 있는 캐릭터라면 그 옆에 자신 마음속 평화를 찾은 캐릭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태인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결핍이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도움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제 너는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캐릭터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그 평화 때문에 또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빨리 그 창국의 캐릭터가 좀 그런 사고를 겪은 이유는 물론 주제적인 면으로 이렇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그 많은 거를 겪지 않고 그냥 경찰서 데려다 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놓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초이의 입장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 맞다 이게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는 조금 사실 초이의 입장을 집중을 할까, 태인과 초이 사이의 입장을 좀 더 집중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좀 제한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3명이 있으면 그 3명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좁은 공간이니까 그냥 2명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희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혹은 그 방법조차 잃어버린 건가요? 이 배우를 연기하신 유아인 배우님은 어떤 해석으로 이런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뭐 명확한 이유는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설명하신 바 그리고 저희가 추측한 바 뭐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는 아니고 어떤 뭐 표현하기를 거부한, 혹은 어떤 뭐 깊은 상처를 통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 통해서 표현의 의지가 사라진 친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 건 또 그 자체로 어떤 후천적인 어떤 장애일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의지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뭐 매일 표현하고 사는 저로서는 감히 가다울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의 어떤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마지막 질문 간단히 감독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초이가 부모님 향해서 달려올 때 마치 가면을 쓰듯이 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질문을 창기구리님 하셨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정말 정확히 봐주셨고요. 초이가 등장할 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게 뭐 별주루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법을 배웠고, 그 이제 집에 갔을 때도 이미 몇 번 이제 정보의 부족으로, 분명히 아버지는 돈을 줬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몇 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조합하여 이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착한 딸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네, 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더 많은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대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도 없이 영화 즐겨주시고 또 오늘 이 일방적인 대화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도 없는 기분은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시간 동안 영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가치 있게 이 시간을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혼란스럽자고 쓴 이야기를 마땅히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해주시고 또 공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할게요. 아니 감독님 어깨 걸어서 관객분을 찍어주셨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